다음 발표는 한상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표 시간은 대략 한 45분에서 한 50분 사이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0분 정도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후에 김동규 교수님께서는 5시 정각에 발표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5시 시작하는 걸로 이제 알고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시 지금부터 한상윤 교수님께서 양자과학을 위한 대규모 재구성 가능 광회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디지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요, 이제 광 집적 회로를 좀 대규모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래머블한 광 회로를 만들어서 양자 역학에, 양자 포토닉스에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은 2년 전에 디지스트 로봇공학과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6명의 대학원생과 2명의 학부 연구생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뒤에도 보여드릴 이제 데이터 센터용 광 스위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구성 가능한 광회로 어레이를 이제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의 일종인 아이즈 머신을 현재 과학적으로 칩에 구현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램스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광 초음파 센서를 이제 램스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센서도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키스트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포토닉 양자 광회로 과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발표를 시작을 드리면은요.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훨씬 양자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나마 인트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양자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중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방법이 이제 포톤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포톤을 이용하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개발된 클래시컬한 광회로를 가지고 어떤 빠른 속도의 광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하나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통신의 측면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통신은 포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톤을 이용해서 양자 프로세싱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니어 옵틱스들을 사용해서 구성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한 예로 이제 2017년에 나온 논문의 한 예로 이제 이러한 마하젠더 간섭계들을 캐스케이드를 해가지고 어떤 선형 간섭계를 대규모로 구현을 해가지고 어떤 퀀텀 트랜스포 시뮬레이션 등을 이제 보여준 예 사례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엔탱글 된 어떤 포톤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서킷을 이제 사이언스 2018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게 결국에 그냥 간섭계들 그리고 어떤 딜레이 라인 그리고 뭐 다시 이제 간섭계들이 이제 서로 얽혀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이런 집적 광회로에서 양자 회로를 구현하는 이제 회로의 트렌드를 보면은요. 이게 2020년 아마 논문 데이터일 텐데요. 이제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1000개 정도의 이런 컴포넌트들이 칩에 집적이 되어 있고요. 양자 회로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은 전기적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싱글 포톤 디텍터 같은 걸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이것을 크라이오제닉 온도에 집어넣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파워의 동작 파워를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싱글 포톤들을 다루기 때문에 광손실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대규모 연산을 하려면 이거를 큰 스케일로 스케일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앞서서 보여드린 이건 이제 현재 그 양자 광회로의 사례이고요. 좀 클래식한 광회로들은 보시면은 양자 광회로보다는 집적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별표들이 이제 제가 박사 때 참여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스위치 소자들인데요. 대략적으로 10의 5승계 정도의 엘리먼트가 이제 칩 안에 집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보시면은 그 이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양자 광회로에도 적용을 해서 좀 대규모로 어떤 그 프로그래머블한 어떤 펑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의 구현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기존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뭐 열공학 방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로옵틱 방식들로 구현된 회로들이고요. 이것들이 스케일링이 어려운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이 그 파워 소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썰모 옵틱 히터 같은 경우에 개당 아무리 작아도 10mW 정도, 보통은 100mW까지도 육박하는 그 튜너 하나예요. 집 전체가 아니고요. 육박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맴스 방식, 뭐 메카노 옵틱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제 맴스 방식으로 하면은 전력 소모가 거의 10의 9승배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피쿼트보다도 작은 파워로 구동기 하나를 구동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크라이오제닉 온도의 그 체인버에 넣었을 때 크라이오제닉 온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 손실에 있어서도 이런 썰모옵틱 방식보다는 그 맴스로 도파로드를 직접 움직여가지고 뒤에 보여드릴 방식처럼요. 직접 움직여가지고 어떤 광로를 재구성하면 광 손실이 매우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클래시컬한 영역에서 저희가 크게 스케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럼 클래시컬하게 저희가 이제 개발한 광 스위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실리콘 포토닉스로 이제 다들 대부분 요즘에 이런 그 직접 광학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게 상당 부분 그 성숙 기술이 성숙이 돼가지고요. 이러한 그 글로벌 파운드리나 TSMC 같이 정말 탑 티어 파운드리에서도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된 스위치들을 사람들이 현재까지 한 10년 전부터 많이들 구현을 했었고요. 이제 이 스위치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양자 광회로의 중요한 컴포넌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이런 스위치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속도도 기존에 이제 그 벌크 그 미러를 움직이는 스위치에 비해서 훨씬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놀리틱하게 집적을 하기 때문에 전자 회로와의 어떤 인접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스위치들은 그 광 손실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크게 포트 수를 늘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제작된 스위치는 포트 수가 늘어날 때마다 대략적으로 0.5dB 정도의 광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양자광학에 쓰게 되면은 사실 그 예를 들어 양자광학 그 포톤들을 스위칭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몇 개의 포톤을 동시에 다루기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한 방식은 그 대략적으로 포트 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0.04dB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물론 그 클래시컬하게는 뭐 한 10dB 정도도 사람들이 유접을 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양자 쪽에서는 그게 좀 클 수 있어서 좀 포트 수를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한 64포트 정도여도 광손실이 한 3dB 정도로 이제 스위치가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이게 가능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왼쪽이 그 기존의 실리콘 포토닉스 스위치를 구현한 방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광로를 포톤이 혹은 빛이 지나게 될 때 이제 광로가 바뀔 수 있는 지점마다 광로가 바뀌지 않더라도 기존의 스위치는
이제 광 경로를 매번 이제 스위칭을 액티브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매 노드별로 매 노드에 이런 그 열광 히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력 손실도 굉장히 크게 되고 전력 소모도 굉장히 크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램스 방식으로 광회로를 구성을 하면은 이제 그 빛이 그 광로를 변경해야 될 그 지점에서만 저희가 램스 구동기를 이용해서 광로를 새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이 거쳐야 되는 스위치의 개수도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광 손실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구동하는 램스 구동기는 열광합 방식이 아니라 그 정전압 방식, 그러니까 카파시터를 충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9승배 정도 열광합에 비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모양을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저희 램스 방식은 이렇게 도파로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도파로를 위아래 혹은 옆으로 움직이는 구조도 있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도파로가 이제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 광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도파로를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도파로에 인접을 시키면은 이게 에바네시블 커플링이라서 광로를 변경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여기는 10나노와트라고 했는데 이 당시엔 10나노와트였고요. 저희가 이제 더 개발을 해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피코와트 이하로 이렇게 구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구현을 하면 포트 수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광손실이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 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이제 램스라고 하면은 조금 느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도 오히려 열광학 방식에 비해서 조금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광로를 완전히 끊었다가 만들었다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누화, 광량의 누화도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커플러, 그 스위칭을 한 커플러 구조도 조금 더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폴라리제이션도 다양한 모든 폴라리제이션을 스위칭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의 스위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이 스위치들은 클래식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기술을 저희가 뒤에 보여드릴 조금 더 양자 쪽에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치는 버클리에서 2014년부터 2013년 정도부터 저희 개발을 했고 첫 퍼블리케이션은 2015년에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거를 함께 개발하신 버클리에 석태준 박사님께서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셔가지고 이 스위치를 상용화 하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리를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웨이브 가이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이 단면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도파로가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로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 도파로에 전압을 걸어서 아래로 당겨주게 되면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두 개 사이에 에바네스 컴플링이 나와서 빛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64x64 스위치를 구현을 한 사례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도파로이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 도파로가 이제 패시브 크로스바로서 이제 빛이 스위칭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이제 그런 웨이브 가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램스에 대한 이제 컨선 중에 하나가 이게 얼마나 릴라이블한가에 대한 것인데 사실 좀 클래식한 램스에 비해서 이건 훨씬 더 실제로 릴라이블하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 변위가 기존의 클래식한 램스를 훨씬 작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마이크론 정도의 변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릴라이블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10의 10승번, 그러니까 이게 100억 번 정도를 껐다 켰다 했을 때 어떤 과학적인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광손실을 조금 더 줄여보고 그 다음에 편광에 상관없이 한번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보자로 한 게 이 다음 버전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게 이제 이러한 크로스바 구조가 밑에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앞에서도 로스가 어느 정도 있었죠. 왜냐하면 결국 이 도파로의 손실 자체도 있지만은
이 도파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웨이브가이드 크로싱에서 항상 광손실이 근본적으로 이거는 그 지오메트리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즈를 잘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이 개당 0.01dB 정도로 손실을 줄였지만 이것도 이제 그 이 스위치 스케일이 커지면은 그 다 더해지면은 적은 손실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버전에서는 그 이거를 그 밑에 있는 크로스바 웨이브 가이드를 아예 두 층으로 적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웨이브 가이드가 서로 뚫고 지나가는 그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파로 손실만 남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도파를 얼마나 저손실로 만드는가만 이제 로스에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도파로가 기존의 스위치들, 저희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스위치들도 다른 열공학 방식이나 혹은 일렉트로옵틱 방식의 스위치들도 이제 보통 한쪽 방의 편광만을 스위칭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웨이브가이드를 적층을 해서 만들면은 이제 이 도파로만 약간 정사각형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그 모든 그 폴라리제이션을 투과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위칭하는 커플러는 아디아바틱 커플을 이용하면은 이 아디아바틱 커플러의 원리상 T와 TM 중에 더 커플링이 약한 쪽의 길이를 맞춰주게 되면 양쪽의 폴라리제이션 모두를 스위칭할 수가 있어서 이제 임의의 폴라리제이션 스위칭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웨이브가이드 한 층에서 적층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디아벨 커플러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한 아디아벨 커플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앞에 버전에서 아디아벨 커플러 썼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이제 아디아벨 커플러 길이를 좀 더 늘려서 T와 TM 모드 둘 다를 스위칭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경우에 그 어느 이 도파로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하만 되면은 T 모드와 TM 모드 둘 다 스위칭 잘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디아바틱 커플러의 특성상 굉장히 브로드밴드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300나노 정도 되고, 실험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그러니까 저희 레이저의 파장 수입 범위가 120나노라서 이제 120나노까지만 실험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한 30나노 정도로 밴드위드가 좁기 때문에 그 밴드위드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광학에 응용을 할 때도 그 양자광학의 그 싱글 포톤들이 이제 그 굉장히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이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층이 하나가 그 늘어나서 총 3층의 도파로 층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직접 공정을 했는데 마스크가 이제 그 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20장 정도의 이제 마스크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학교 팹에서 직접 그 스태퍼로 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이 이제 그 웨이퍼 본딩을 통해서 적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옵티컬 레이어는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저희가 이제 그 LPCB 증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유닛셀 모습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첫 번째 층, 초록색이 두 번째 층, 그리고 빨간색이 그 움직이는 네 번째 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제작을 해서 사진 뭐 이러한 이제 SM 사진을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이제 전압을 천천히 걸면서 이제 움직이는 화면 찍어보려고 이제 찍은 동영상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한 100 마이크론 정도 되고요. 이제 그 정도의 크기의 액추에이터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T 모드와 TM 모드를 다 집어넣어서 양쪽 편광을 다 훌륭하게 스위칭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 역시 이제 그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거를 스위치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을 아직 구현하지 못했지만은요. 그 양자광학에서 폴라리제이션도 이제 그 파이버를 통해서 오는 포톤들이 임의의 포톤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런 그 폴라리제이션에 상관없이 스위칭을 할 수 있다면 양자광학에도 좋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로스를 측정한 데이터고요. 이제 저희 기대보다는 로스가 많이 크게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도파로 손실 외에는 손실이 근본적으로 거의 없는 스위치가 되어야 스위치이고요.
근데 이제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도파로들의 어떤 조금 레지두들이 나중에 공정 후에 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파로 손실이 좀 크게 나와서 이렇게 그 조금 기대보다는 높은 광손실이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뭐 저 같은 학생이 아닌 이제 파운더리 이런 걸 트랜스퍼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손실에 좋은 동작을 가지는 스위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같이 개발하셨던 석태준 박사님께서 현재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파운더리를 통해서 제작을 하시면서 상용화를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멤스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저손실 광 스위치를 제작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 그 양자광학에 응용을 하려면 사실 그 스위치도 필요하지만은 페이스 시프터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스위치와 페이스 시프터를 둘 다 구현을 해서 이제 어떤 임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필터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광회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저희 직접 과학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걸 이제 뭐 그 FPGA다. 그러니까 일렉트 전자회로의 FPGA에 빗대서 이제 P를 하나 추가를 더해서 포토닉스의 P겠죠. P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제 FPGA라고 이런 그 재구성 가능한 광회로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재구성 가능한 광회로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전자회로의 어떤 역사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적도를 보면은 이제 무어의 법칙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1980년대를 보면은 이제 칩당 그 트랜지스터가 10의 5승계 정도 구현이 되었었고요. 오늘날의 이제 집적광학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한 그 스위치들이 10의 5승계 정도, 그러니까 1980년대 수준의 집적도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근본적으로 포톤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그 1980년대 전자회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요. 이제 FPGA라는 게 비로소 1980년대에 개념화가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회로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 수가 작기 때문에 그 트랜지스터를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만들려면 좀 리던던트하게 만들어서 그 유저가 원하는 대로 이걸 좀 엮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트랜지스터의 수가 뭐 적으면 사실 그렇게 유저 마음대로 재구성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비로소 10의 5승계쯤 되었을 때 FPGA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토닉스에도 재밌게 오늘날에야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러니까 P를 하나 더 붙여서 이제 FPGA라고들 많이 부르시는데요. 이런 이 10의 5승계쯤 도달하는 이 시점에 이제 이런 FPGA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전자회로 FPGA처럼 이제 유저가 칩을 구매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능대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물론 아직 전자회로 FPGA에 비해서는 뭐 그 스케일 측면이나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래머빌리티 측면에서 훨씬 아직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뭐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FPGA랑 사실은 거의 유사하죠.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이제 어떤 웨이브 가이드 메쉬들이 있고요. 이 웨이브 메쉬들을 아까 보여드린 그 스위치나 페이스 시프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빛의 페이지를 조절하거나 빛의 경로를 조절해서 이제 광회로를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칩의 가장자리에는 펑셔널 블럭이라고 부르는 뭐 레이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RF 신호라든지 그 다음에 그레이팅 커플러라든지 뭐 이런 블락들이 들어가게 돼서 이들을 서로 엮어가지고 유저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쓰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웨이브가이드 메쉬를 얼마나 그 작고 저전력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결국에 FPGA의 그 프로그래머빌리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뭐 뭐 보통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리서큘레이팅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어떤 닫힌 고리들이 여러 개가 어레이로 쫙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 닫힌 고리들의
선 변에는 서로 커플링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들, 그리고 상대적인 페이지를 조절할 수 있는 페이즈 슈프터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 스위치들과 페이즈 슈프터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그 어떤 광회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쓰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미 RF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필터링을, 굉장히 그 스펙트럼을 조정을 하고 어떤 필터 쉐이핑을, 그 스펙트럼 쉐이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FPGA가 RF 포토닉스에서는 이미 굉장히 어떤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그 양자 그 실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FPGA의 현재 구현된 사례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스페인의 호세 캔메니 교수님이라는 연구실에서 이제 출판을 한 논문인데요. 그 FPGA라는 이 터미놀로지를 거의 처음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요, 사실 재구성 가능하다라는 말이 조금 무색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메쉬가 몇 개 없기 때문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가능하긴 합니다만요. 전자효로에 비하면 굉장히 스케일이 작은 수준이죠. 결국에 그러면은 왜 아직까지 이렇게 스케일이 작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튜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전력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옵티컬한 이펙트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제 길이도 길어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열광학적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 서로 열적인 크로스톡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빽빽하게 만들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제 클레어에 발표한 것이 이런 메쉬 수를 한 2배 정도 늘린 이제 이런 결과를 발표를 드렸고요. 이제 면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앞서 보여드린 사례에 비해서 10배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수먼 이 버전에서는 한 10나노 정도로 기존의 그 열광학 방식의 FPGA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6승배 정도 낮은 전력 소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비디오를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제 여기에 웨이브 가이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웨이브 가이드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옆에 있는 웨이브 가이드와 커플링 강하게 일어나서 빛이 많이 넘어가고, 올라가 있을 때는 그 반대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비디오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가지고요. 30개 정도의 이제 메쉬가 있는 FPGA를 현재 측정을 해서 지금 퍼블리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사실 저희가 클레어에 발표한 거는 페이즈 슈프터까지는 저희가 구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페이즈 슈프터까지 구현해서 하나의 완비된 FPGA를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링 네트워크들, 기본적으로 링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링 네트워크에 이런 인접한 변들에 이제 멤스로 커플링을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커플러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각 링마다 그 멤스로 페이지를 튜닝할 수 있는 페이지 슈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튜너블 커플러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스위치랑 상당히 유사한 구조인데요. 이제 스위치에 비해서 조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스위치는 파워가 가거나 안 가거나 완전히 스테이트가 2개라면은 이제 FPGA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0과 1 사이를 또 사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튜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조금 액추에이터의 이런 구동기의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파로가 놓여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도파로가 크기가 같은, 이제 모양 같은 2개의 거울 대칭 도파로 양쪽에 놓여 있고요. 이제 하나의 도파로는 그냥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도파로는 이제 멤스 구동이 연결돼서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버티컬 오프셋을 이 수직 변위를요, 대략적으로 1마이크론 이내로만 움직여도 이 그 커플링 비율이 0부터 1까지 컨티뉴어스하게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상 변환기고요. 이제 위상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열광학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온도를 높여서 그 온도에 그 물질의 굴절률을 변화시켜서 이제 그 인덱스를 변화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요. 그 저희 방식은 이제 도파로가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이제 그 더 작은 도파로를 근접시키면은 이제 모두가 더 작은 도파로 쪽으로 확장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굴절률이 상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램스 페이스시프트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전략적인 장점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이 보신 바와 같이 이 도파로의 굴절률이 굉장히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시면 0.02 정도가 이제 저희가 한 200나노 정도를만 움직여도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열광학 방식과 비교를 하자면 실리콘의 열광학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니까요. 이게 0.02를 바꾸려면 한 200도 정도를 온도를 바꿔줘야 되는 얘기죠. 혹은 온도를 적게 바꿔주려면 길이를 더 늘리거나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램스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 페이스 슈프팅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측정한 튜너블 커플러와 그다음 페이스 슈프터를 측정한 데이터이고요. 보시면은 튜너블 커플러 같은 경우에 이제 램스의 또 장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익스팅션 레이시오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도파로를 아예 멀리 보내버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광학적 커플링이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익스팅션 레이시오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슈프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100마이크론 정도의 길이로 페이스 슈프터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거의 2파이 페이스 슈프터가 100마이크론 내에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파이 페이스 슈프터 같은 경우는 한 50마이크론 정도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열광학 방식에 비하면 그것도 길이가 그 상대적으로 짧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튜너블 커플러 같은 경우에 그 볼티지가 구동 볼티지가 램스가 보통 좀 높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실제로 구동이 일어나는 볼티지의 변화, 그러니까 구동을 보기 위해서 줘야 되는 볼티지는 실질적으로 한 5V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리바이어스라고 하죠. 먼저 바이어스를 디폴트로 걸어놓고 구동을 시키면 5V 정도의 볼티지만 줘도 이제 이 회로를 구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페이스 슈프터도 마찬가지로 한 5V 정도면 그 파이 페이스 슈프트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이제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럼 전력 소모를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구동기는 기본적으로 정전압 방식으로서 이제 카파시터에 전하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광학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상태에 도달을 하는데도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어떤 상태에 도달한 후에도 온도 차이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속 에너지를 흘려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카파시터를 충전하는 방식은 특정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카파시터의 충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따라서 전력 소모가 이상적으로는 0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누설 전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열광학 방식에 비해서 한 10의 9승배 이상 낮은 그 스태틱 파워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파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마이크로와트, 그러니까 열광학 방식에 비해서 이것도 한 10의 6승배 정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력적으로도 굉장히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알기로는 이제 그 양자광학 하시는 분들이 크라이스텟에 이제 그 거의 절대 온도까지 낮추실 때 그 몬타나 크라이스텟인가라는 거를 쓰신다고 뭐 이렇게 뭐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 거의 쿨링 파워가 수십 밀리와트 정도니까요. 저희 회로를 대규모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구동을 시킨다고 해도 그 쿨링 파워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저온에서 오퍼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그 앞서 보여드린 거를 이제 그 전압에 따라서 이제 그 에너지를 그 상태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그 아까 면적 아래를 적분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뭐 이런 거 대략적으로 한 수십 피코줄 오더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작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렇게 그 상태를 바꾸는 때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상태를 한번 바꾸고 특정 스테이트에 홀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태틱 파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스태틱 파워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피코와트이고 이렇게 튜닝을 할 때도 굉장히 적은 에너지 혹은 파워가 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구현을 하고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싱글링 필터고 이건 이제 더블링 필터인데요. 이제 그 양장어학에서 그 싱글 포톤을 제네레이션 하실 때 그 펌핑 소스를 또 굉장히 높은 익스팅션 레이쇼로 서프레스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차 필터를 구성할 수 있다면은 이제 굉장히 높은 그 레이쇼로 그 펌프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에드드랍 필터라든지 에드드랍 필터도 마찬가지로 그 양장어항에서 그 온칩에서 싱글 포톤 제네레이션 하실 때 뭐 이렇게 그 두 가지의 그 파장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원하는 파장만 이렇게 골라서 드랍할 수 있는 그런 필터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더 다양한 다차 필터들을 이제 구현한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기존에 앞서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좀 더 제네럴한, 그러니까 정말 FPGA라는 말처럼 그 정말 좀 최대한 제네럴한 그런 그 어떤 그 광학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고리 모양을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런 고리 모양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 인피니트 임펄스 리스폰스 그 IIR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꼭 그런 닫힌 고리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그런 닫힌 고리를 만들려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안에 공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스케일 혹은 집적도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양장어학에서는 그런 필터도 필요하지만은 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이제 유니터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제 이러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튜너블 커플러와 그 다음에 그 페이스 슈터를 엮어가지고 이러한 그 이미의 N/N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리니어 포토닉 프로세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키스트에서 그 키스트 양자 센터에서 박사님들께서 그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될지 그런 조언들을 받아서 그 이러한 저희 그 MEMS 기술로 양자광 회로에 양자광학에 좀 응용할 수 있는 회로들을 현재 만들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홍우만델 그 인터페로미터인데요. 칩에서 이제 딜레이를 그 8비트 수준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간섭을 보는 간섭계인데요. 좀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제 박사님들 도움을 받아서 키스트에서 좀 측정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아직 저희가 그 공정 뭐 결국 이제 공정 핑계를 댈 수밖에 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공정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구차하게 들리지만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광손실이 좀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위치 프로젝트는 이제 그 제가 박사과정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PGA 프로젝트는 그 제가 디지스트에 와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많은 그 카이스트의 유영식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드니 대학교의 닐스 퀘 교수님께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표준연의 이창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저는 이론하는 사람인데, 근데 예.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튜너블 예. 커플러에서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제 튜너빌리티는 사실 스테빌리티랑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뭔가 볼테이지 컨트롤 같은 걸 할 때, 예. 예. 어, 그, 얼마나 스테이블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마 이 그래프로 한번 가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5V 정도로
이 0에서부터 1까지의 그 커플링 레이쇼가 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얼마나 그 5볼트를 정밀하게 볼트수가 쪼개주느냐에 따라서 스테빌리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은 5볼트를 10분의 1로 100분의 1 정도로 5볼트를, 그러니까, 그 0.05볼트 정도의 스테빌리티를 주기는 어렵지가 않죠. 그 요즘에 이제 나온 볼티지 소스나 회로에서요. 그걸 감안했을 때 이 그 커플링 레이시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그 많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저희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그러면 예, 혹시 예, 실험에서 이제 제 질문이 그냥 몇 가지 작은 게 조금 더 있어서 예, 그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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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볼테이지가 픽스가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터멀 예. 플럭체이션 같은 건 없습니까?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그 커플러에서는 썰마 플럭추에이션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그 커플러 같은 경우는 그 굴절률이 그 온도가 예를 들어 온도가 10도가 변했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 0.00,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의 굴절률 단위 1000분의 1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변해도 사실 커플러의 퍼포먼스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어떤 드리프트를 저희가 자주 보냐면은요. 이렇게 링으로 그 필터를 구현했을 때는 그 1000분의 1의 인덱스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그 링의 굴절률 1000분의 1이 변하면은 파장 1550 나노 파장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한 1.5 나노 정도가 쉬프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스케일이 여기서 보신 것 같이 막 그 0.1 나노 스케일로 파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측정하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살살살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건 이제 집적 소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사실 이런 어떤 레조넌스가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소자들이 그렇잖아요. 온도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는 솔루션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포토 디텍터랑 그다음 전자회로를 지금 그 인테그레이션을, 그러니까 포토 디텍터는 인테그레이션 하지 않지만 드라이딩 하는 회로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일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포토 디텍터까지 그 인테그레이션 되면은 어떤 피드백 루프를 걸어가지고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스테빌라이즈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예. 카이스트의 김동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연구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 맴스를 이용한 이제 모듈레이션을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이 이제 실리콘의 특별한 이제 물성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처럼 보지는 않는데, 혹시 실리콘을 이용하는 것만의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익스틴션 레이쇼가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걸려 있는 레이쇼의 그 리밋이 지금 어떤 거에 의해서 그 리밋이 걸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실리콘의 어떤 물질적인 특성을 특별히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실리콘 이외의 다른 물질도 당연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실리콘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것은요, 이제 실리콘이 워낙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 공정을 이제 빌려쓰기가, 쉽게 얘기하면 다른 공정에 빌려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정의 용이성 측면에서 실리콘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램스를 구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리콘만큼 이제 공정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실리콘에 이걸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다른 물질로 조금 확장을 해보려는 시도를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이제 익스팅션 레이쇼가 어디에 리밋이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이 수직 방향의 갭에 대해서 이 트랜스미션을 이제 플랫을 한 거고요. 결국에 도파로가 멀면 멀수록 정말 미미한 양의 누설 광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만들 때 멀리 띄워주느냐가 결국에 이런 익스팅션 레이쇼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물론 저희가 이거 얼마나 띄어야 되는가에 대한 리밋은 딱히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노미널하게 한 1마이크론 정도를 띄워주는데요. 그건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1마이크론 정도 띄워주면은 익스팅션이 한 40dB 이상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이제 클래식한 그런 통신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셔서 그 정도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더 누설 광량을 줄여주려고 조금 더 갭을 멀리 하게 하면은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냐면요. 이제 그만큼 도파로를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두 가지가 발생을 하죠. 전압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다른 분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저기, 하여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작년 중반쯤인가, 한 100만 큐빗 정도로 지금 광도파로 관련해서 만들겠다고 한 회사가 있어서, 이게 어떤 예, 예, 예. 솔루션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발표했나 굉장히 궁금했고, 굉장히 예. 그것도 한 4년 내에 만들겠다, 그런 거였는데, 혹시 그 솔루션과 이거의 관계에 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쪽, 제가 양자의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이퀀텀이라는 회사가 아마 그런 포토닉스로 좀 대규모의 그런 컴퓨팅을 구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 회사 이렇게 발표들 많이 들어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부가 어떤 효과를 이용해서 그런 스위칭이나 간섭을 일으키는지, 페이스 시프팅을 일으키는지는 사실 아직 제가 유튜브 찾아본 바로는 아직 공개를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예. 이제 근데 사이퀀텀에서 한 가지 좀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요. 그때 이제 사이퀀텀 발표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였나요? 거기랑 이제 거기를 통해서 칩을 생산을 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유튜브 세미나에서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파운더리들은 이제 결국 이제 광손실의 펀더멘탈한 리밋은 도파 손실에서 오는데요. 도파 손실에 또 다시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결국 시각 혹은 패터닝 얼마나 부드럽게 하느냐인데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장비들은 10나노는 충분히 쉽게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시리티를 이용하면은 근본적으로 도파 손실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라고 그쪽에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좀 디테일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더 추가 질문 없으면 다시 한번 연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0분 쉬시고 5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김동규 교수님께서는 슬라이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시에 알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